049. 사장의 평가와 하급 직원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 당신의 간부 직원, 즉 하급 직원들을 직접 다루는 사람 중에 사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지만 아래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사장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신입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만약 누군가 이런 특징을 보이면 추후 승진이나 역할 확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고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사장인 본인도 이런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고 반성해야 한다. 특징 1. 아래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래 직원들을 부하로 생각한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직원들의 실수나 허술함을 한탄이나 비난조로 사장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다. 칭찬하는 일이 없고 설령 칭찬할 때라도 그 뿌리에 자신의 역할이 숨겨 있는 칭찬이다. 특징 2.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일을 시켜놓고도 느리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바로 자신이 직접 해버린다. 그리고 아래 직원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탓한다. 모든 직원이 자기와 같기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자기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일 뿐이다. 특징 3.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마치 자기가 사장인 듯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스스로 그려 사장에게 제시하거나 아래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다. 이를 이해 못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사장에게도 예외는 없다. 특징 4. 사장에게는 예의 바르다. 감사 인사나 선물도 잘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아래 직원들에게는 없다. 직원들에게 사소하고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다. 커피나 밥을 사는 경우는 없다. 특징 5. 사건이 생기면 부풀려 말하고 앞서서 해결한다. 사장이 이때 방심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회사의 대단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이나 급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순식간에 회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직하게 된다. 특징 6.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 설령 챙기는 직원이 생겨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일 뿐이다. 사장에게 요직의 청거를 할 때 회사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청한다. 특징 7.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직원이나 업체에 하청 주는 일이 있다.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특징 8. 경비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 출장 후 남은 돈을 절약해서 반납하기도 하지만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다. 자신의 정직성이 보일 만한 일에는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증거다.
특징 9.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일이 없거나 하지 않을 때도 회사에 머물거나 퇴근이 늦다. 특징 10. 당신을 좋아한다. 존경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존경한다. 심지어 해고에도 당신을 존경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오해가 있을 뿐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측근이 이런 10가지 특징 중 일부를 보이면 주의해야 하고 한 개인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직 전체가 잘 움직이는지를 언제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거나 이를 방관하면 결국에는 당신과 그 사람만 남아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거나 회사의 웃음이나 활기가 사라지면 이 10가지 특성을 비교해 보며 주의 깊게 관찰하기 바란다. 050. 2인자 키우기. 성공한 기업에는 훌륭한 2인자들이 있다. 빌 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 워런 버핏에게는 찰리 멍거, 스티브 잡스에겐 팀 쿡 같은 인물이 있다. 삼성이 대를 이어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것도 이병철과 소병해, 이건희와 이학수, 이재용과 최지성 같이 오너와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2인자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2인자는 오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오너에게 직언할 수 있는 둘만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충성심만 큰 2인자는 비서에 불과할 뿐이다. 2인자는 리더의 부담을 줄여주고 리더가 명분상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거나 어젠다를 이끌어내줄 수 있다. 특히 기업 내의 오너와 직원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가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성공한 2인자들은 오너보다 멀리 보거나 좌우를 살피는 역할에 능했다. 리더의 유고 시에 참모의 역할에서 빠져나와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리자의 역할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나라와 다르게 지분으로 오너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2인자는 정치의 2인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1인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형식의 1인자가 된다. 즉, 1인자보다 아래의 2인자가 아니라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역할과 위치가 있는 2인자가 돼야 한다. 2인자의 위치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 그 자리의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에서처럼 호시탐탐 1인자 자리를 노리거나 2인자의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것과는 다르다. 중국 역사에서 2인자로 1인자를 능가했던 인물이 관우다. 삼국지의 관우는 주군으로 섬겼던 유비를 넘어 신앙의 대상이 됐다. 유비 아래 2인자였던 관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간 이유는 유비보다 1살 많았지만 유비를 형님으로 모셨고 끝까지 신의 일을 저버리지 않고 수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신라의 김유신 역시 사실상 왕과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90여 세를 사는 동안 2인자의 자리를 유지했다. 역사에서 웬만한 왕도 받지 못하는 흑무대왕이란 칭호도 받았다.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를 두고 스티브가 1인자이고 나는 2인자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면 사주인 빌 게이츠가 1인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스티브 발머가 경영상 1인자라는 말이다. 1인자라는 자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자리다. 언제나 주목받고 있고 매번 결과물이 좋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2인자는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리더라서 사고와 관점이 더 유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은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내며 사내 안전장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인자는 이런 유능한 2인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2인자에게 걸맞는 신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자신을 대신할 사장을 뽑거나 위임할 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준다. 그리고 회사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등 뒤에 매달려 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줘도 같은 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훌륭한 2인자가 자랄 수 없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1인자라면 주저없이 2인자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2인자를 원하는 1인자는 대등할 정도의 파트너십을 공유해야 한다. 보스, 부하로서 상명하복 마인드로는 곤란하다. 부부와 같아야 한다. 오피스 부부다. 1인자는 믿고 맡겨야 하고 2인자는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 음양의 조화처럼 오너가 강성이면 부드러운 사람이, 오너가 진격이면 물자와 수송을, 오너가 목표를 그려내면 2인자는 실행가여야 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의 효과가 나온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분갈이 없이 하나의 화분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결국 한계가 오고 제한된 성장 안에 갇혀 경쟁자가 앞지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051. 직원의 보고를 받는 3대 규칙. 1.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그 다음에 말하라. 사장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은 거래처에서 15% 물량에 대해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두괄식 보고다. 결론부터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지 아닌지는 사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미리 의견을 말하면 듣는 순간 자동으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실제 상태에서부터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게 하는 보고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김대리가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김대리가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회사의 언어다. 금요일 날 일정이 있으신가요? 가 아니라 금요일 2시에 일본 바이어가 긴급 온라인 회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언제나 회사 언어를 실제 상황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부연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언어 형태가 익숙한 회사는 사고도 줄고 일 처리가 빠르다. 두괄식 결론 보고는 잘 나가는 회사의 숨겨진 보물이다. 2.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라.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잘못된 보고다. 그게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보고는 이번 프로젝트 이후 70% 이상의 고객이 재사용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다. 이렇게 보고받으면 그 상당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형용사는 업무가 끝난 회식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단어다. 회사는 언제나 숫자로 알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대적 비교 가치가 나타난다. 사내에서는 숫자가 많이 사용될수록 자원 분배에 대한 판단이 빨라지고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숫자로 말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내 에너지 총량이 다른 판단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으니 직원들은 가능하면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익숙해지면 정말 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라. 이번 기획안에 저희 부서 의견도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팀장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는 회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지? 라며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팀장이라면 이번 행사장 디자인은 저희 팀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부연 설명으로 김대리와 이대리가 이번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저도 두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후속 설명이 붙으면 충분한 것이다.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요구와 보고가 습관화돼야 한다. 불편한 상황을 무마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어 형태는 오히려 오해와 오차를 만들어낸다. 회사 언어는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이고 직설적 언어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사 언어다.